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처선데 말이죠. 왜 이렇게 덥습니까? 주말에도 계속 더울 거라는데요. 이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장형준 신상이 저렇게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갖고 있었지만 그걸 사용할 겨를도 주지 않고 장형준은 공격했습니다. 이 살인 피의자가 아님에도 신상 공개가 된 거 처음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흉악범 신상 공개 이제 폭넓게 적용돼야 합니다. 울산지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갑니다. 수원에서 전주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쌍종 내려 하신 최민자님. 자, 북한산 별다방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진짜 각질 제거 발바닥 이제 집에 가서 좀 해 좀 진짜 하신 임병형님. 자, 인천 송도입니다. 우연히 하늘을 찍었는데 저거 보이시나요? 하트가 뿅 하고 박혀 있어요, 하늘에. 억지스럽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트예요. 하신 조승현님. 자, 지난 14일 가평 휴게소에서 점심 먹다가 옷을 깜빡하고 왔어요. 강원도 숙소에서 전화했더니 보관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들러서 찾았습니다. 가평 휴게소 직원분들 완전 최고하신 이상수님. 내일 우리 아들 이정환, 며느리 정은수 결혼합니다. 행복하라고 해주세요 하신 유윤경님, 대전의 정영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5년 도 주고 끝낸 꽁초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니 꽁초를 그냥 바닥에 휙 던졌어요. 자, 잠시 뒤 경찰과 함께 오더니 황급히 또 꽁초를 주우면서 주웠으니까 됐죠? 저 갈게요. 자, 막 급하게 택시를 저렇게 잡아서 후다닥 도망가려는 모습에 이거 뭔가 수상한데 아저씨 동작 그만. 자, 신분증 줘봐요 하면서 길고 긴 저런 실랑이 끝에 알게 된 저 남성의 충격적인 정체. 결국 철컹철컹 수갑 엔딩. 자,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었길래 정체가 뭔가요? 네,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어헛. 그제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휙 버리는 걸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다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이 이 경찰이 행동이 수상쩍다고 생각이 돼서 신분증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 신분증을 쉽게 내주지 않고 불응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 돈을 주겠다고 회유를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을 한 끝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째 도피 생활을 하던 수배자였습니다. 그러길래 몸에도 안 좋은 담배 빨리 끊으라니까. 하지만 이 인간의 경우는 안 끊어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안 끊고 피다가 그거 버리다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 사람 폭행 사기로 전과가 10건 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몇 년간 지금 도망당했던 사람입니다. 다단계 회사의 총책이었는데요. 6, 7년 전에 가상화폐 구입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300명한테 한 177억 원을 사기치고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5년간 이렇게 숨고 도피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지만 담배 피고 꽁초 버리다가 지금 검거된 상황이고 경찰이 이 사람을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어가죠. 진상의 새우등 터진답니다. 자, 어느 술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카운터 앞에 모인 손님들 한참 실랑이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흥분하는 저 남성 좀 보세요. 일행들은 야야야 차만 막 말려보지만 점점 막 끌어오르죠. 이윽고 밖으로 나가려는 남성
통로에 앉은 커플을 보더니 갑자기 야 너네 뭐야 확 지금 여성의 얼굴을 퍽퍽 쳤어요 지금. 자 지금 이 술집 순식간에 아수라장. 자 사람들이 남성을 제지하는데 잠시 후에 아이고 말려보는데요. 잠시 후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아이고 저 커플이 사람 잡네 하면서 지가 그냥 한참을 바닥에서 저렇게 발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때려놓고 경찰에 연행됩니다. 자, 저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8일 서울 마포 홍대 쪽 어느 술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이 분할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계산을 나눠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장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분할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남성이 왜 분할 계산이 안 되냐면서 사장을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의 일행들이 남성을 말리기 시작했고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 남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성이 밖으로 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남자친구에게 뭘 보냐고 시비를 걸더랍니다. 급기야 남자친구를 주먹으로 치려는 순간 일어서던 제보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보자 얼굴을 2대나 가격하고 죽이겠다는 폭언도 했고요. 또 옆에서 남성을 제지하던 남자친구에게도 함께 폭행을 했습니다. 제보자와 제보자의 남자친구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분명 가해자 주변에 일행들이 많았거든요. 자, 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확 사라졌어요.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하고 같이. 아마 소란을 일으키니까 부끄럽거나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만 홀로 두고 떠나가 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남성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나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나를 위협했다라면서 피해자들한테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바닥에 누우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폭행죄 등으로 지금 입건된 상황이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합의도 안 해줄 거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붕! 정찬 택배 트럭. 자, 택배 기사가요. 맞은편 가게에 택배 상자를 저렇게 배송을 딱 하죠. 뚜벅뚜벅. 그런데 가게 앞으로 걸어와서는 하수구 가림판을 쓱 집어들고는 맞은편으로 가지고 가서 뭐 할까? 택배 위에 툭 올려놓고 떠납니다. 자, 교수님. 가림판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께서 겪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이제 하수구 가림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렇게 택배 기사가 이 사장님네 앞에 있는 하수구 가림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져다 놓은 물건 택배 위에다 이렇게 덮어놓더라는 거예요. 바로 앞 가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쪽은 그런 가림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필요하니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CCTV를 본 후에 그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택배 회사에. 그랬더니 뭐 알아봐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택배 영업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뭐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가져다 놨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한 건지도 모르고 이게 그래도 이분한테는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 영상 바로 보시죠. 자, 한밤중 뚜벅뚜벅 걸어오는 남성. 자, 그러다가요 갑자기 유턴 하더니 또 막 주변을 두리번 하죠. 자, 바로 그때 주섬주섬 봉투를 꺼내 들더니 가게 앞에 있던 소나무에 저 봉투를 휙 씌우더니 으라차차차차차차 아이고 안 뽑히네. 아이고 다시 한번 으라차차 뽑혔다. 아, 뿌리째 저거를 들고 총총총 사라집니다. 예? 진짜 꽃도둑, 화분도둑 맨날 전해드리지만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가는 인간은 처음. 예, 저 귀한 거를 저렇게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8일 제보자의 가게 앞 화단에서 발생한 소나무 절도 사건이고요. 밤 9시 50분경에 한 남성이 가게 앞에 찾아와서 가지고 온 비닐봉투로 저렇게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으라 차차차차차 해서 저 소나무를
뽑아서 훔쳐갔던 겁니다. 이 도둑맞은 나무는 평소 조경을 하는 제보자가 손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귀한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자, 제보자 이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습니다만 2주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러고요. 제보자는 이틀에 한 번씩 소나무 찾기 위해서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아다닌다며 뽑아간 나무는 이미 죽었을 것 같지만 사과라도 좀 받고 싶다. 예,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또 내비쳤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작정을 하고 왔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애착 물건 대 소모품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물건에 애정을 많이 갖는지라 한 번 쓰면 오래 쓰는 편이에요. 구멍이 나면 실로 꿰매고 살짝 깨지거나 금이 간 걸로는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생활 습관이라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랑 완전히 다릅니다. 티셔츠 소매가 조금만 헐거나 목이 늘어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버려요. 신발, 옷들 말고 다른 물건들도 전부 소모품이라면서 쉽게 버려버립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던 그릇이 안 보여서 남편에게 혹시 못 봤냐고 물어보니 당당하게 모서리가 깨져 있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깨진 지는 꽤 됐는데 남편이 또 버릴까 봐 일부러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체 또 언제 본 건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버렸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내가 아끼는 건 줄 몰랐냐, 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버리냐고 하니까 남편은 당신이 못 버리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라네요. 심지어 그렇게 물건 쌓아두면 집 청소도 안 되는데 미련 갖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저보다 깔끔해서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알고 또 남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제 물건인데 한 번은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건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쓰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 이후로 남편과 대화하기도 싫고 화만 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차 핸접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하은아, 너 그 병이야, 병. 알뜰살뜰 아니야. 딱 보니까 너 저장 강박증 초기야. 나중에 할머니 되면 동네 온갖 쓰레기 집안에 그냥 쟁여놓고 냄새 벌레. 야, 우리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자. 제발 물건에 쓸데없는 의미 좀 부여하지 마. 제발 물건 수명대로만. 응? 동그라미. 아, 어쩌면 좋니? 좋습니다. 자, 사연자 아내예요. 오빠, 지훈 오빠, 지금 뭐한 짓이야? 그 그릇 결혼하고 첫 집들이 때 내 친구 상희가 얼마나 고심해서 선물해 준 건데. 버릴 거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그리고 뭐 저장 강박, 미니멀리즘, 야,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서 그딴 소리에 나같이 검소한 마누라 만난 거 땡 잡은 줄 알아, X.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물건을 정리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쓰려면 좀 버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깨진 그릇 같은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버려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은 이해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내 아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물건을 물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싫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지 이렇게 그냥 팍팍 버려버리면 좀 속상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이거는 뭐 잘못의 문제도 아니고요. 취향의 문제라고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한테 완전히 물어보고 동의가 된 다음에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저렇게 미리 처리한다는 거는 근데 과연 너무 많은데 그걸 언제 다 일일이 물어봐. 그럼 집이 좁으면 몰라도 집이 또 괜찮으면 또 그거는 또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좀 이렇게 갈등이 유발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저는 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이었고 신랑은 물건을 잘 버리고 새 걸 사면 무조건 허는 걸 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제 걸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신랑의 생활 습관을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화가 됐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아내의 물건이니까 좀 물어보고 또 이걸 왜 버려야 할 것 같은지 설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 그러니까 주변에 물건의 의미를 담고 잘 못 버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펜. 저 5년 전에 사건반장 처음에 이제 섭외 들어왔을 때 샀던 펜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요? 진짜예요. 아, 농담이 펜. 이번에 다시 여기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해보자라고 샀던 이 모든 야. 것에 의미를 다 부여하면요. 세상에.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해줬잖아. 아, 진짜입니다. 예, 이게 모든 약간 거를 집착 아니에요, 그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 하나씩 의미 담기 시작하면 진짜 버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약간 그러다 보면 편집증 같은데? 그렇죠. 강박이 생겨요. 아니,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군가 그 버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쌓아놓으면 집이 굉장히 더러워지고요. 이참에 우리 아내분도 좀 비우는 연습하셔야 되고 다만 이 남편분에게 조언 좀 하나 해주고 싶은 것은 깨진 유리 버렸지 않습니까? 깨진 접시. 그럴 때는 왜 버렸나 그랬을 때는 아예 다칠까 봐 버렸지. 약간 요런 것도 좀 해주면 아내가 또 그 감동할 거예요. 아, 예. 잔머리. 자, 김하은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레시앙님께서 최영진 평론가님께 무슨 펜인지 안 궁금합니다만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전혜원님께서는 다른 물건은 그렇다 치는데 깨진 그릇은 좀 저는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제보자분 서운해하시는 건 알겠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자, 최영진 평론가님,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아 이거 깨져. 이거 다쳐. 그래서 버렸어.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내가 너 안 공겨. 밥값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밥이 넘어가. 먹는데 진심인 나라의 패스트푸드. 기대 이상일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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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향. 기다림 정관장. 나 더서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 칠성사이다. 제로를 젤로 마시는 제로를 원해? 요즘 나의 제로 픽. 젤로 마시는 제로 칠성 사이다 제로.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서로를 신고한 이력이 있어 보복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자, 범행 직후 용의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다행스럽게도 체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새벽 5시 한 45분쯤 한 오피스텔 주민이 지하주차장 4층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요.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은 그로부터 약 3시간 전 지하주차장 3층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범행 후에 남성이 경기도 용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렌터카를 몰고 도주했는데요. 한 중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행적이 묘연했지만 드론과 수색견을 동원한 경찰의 추적 끝에 남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잡힐 당시에 큰 저항은 없었다고 하고요. 오늘 낮 12시쯤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될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지금 곧 그 모습이 담길 것 같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저자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뭐 흉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예. 자, 경찰에 따르면 30대 용의자는 어제 새벽 4시께 강원 홍천의 한 중학교에서 차량과 흉기를 버려둔 채
도주를 했습니다. 차량 손잡이 등 곳곳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고요. 내부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 만약에 이 자해 시도 중에 달아났다면 검거 전에 숨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야말로 한시가 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비해서 CCTV가 적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여러 갈래의 동선을 좀 추적하고 추리고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는 한편 냄새를 탐지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색견 3마리도 투입을 했습니다. 용의자가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수색견을 핸들링하는 경찰이 가시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색을 진행했고요. 야산 정상 부근에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수색견들이 저자를 잡았습니다. 자, 현재 조사 중인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범행이 굉장히 잔혹하고 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 관리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 경찰에서 그 CCTV 확인해가지고 남당한 여자들 신경한 거 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층에 거기가 사고는 2층에서 났는데 엘리베이터 나오면은 맞은편 쪽에 수반쪽에 거기 근데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거기 하나 피해자가 도망간 것 같아. 자, 이 사건 발생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이 피해자의 시신은 지하 4층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이 이자의 어떤 공격에 계속 이렇게 도망을 가다 피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너무 오랜 그 거리를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3층에서 이 혈흔이 시작됐는데 혈흔이 그 주차장의 통로를 쭉 따라서 지하 4층까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고 그리고 혈흔이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지하 4층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4층에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린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가해자와 알고 있던 사이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렌터카도 빌리고 흉기도 준비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과수에 부검 의뢰된 상태입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범행 이유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보복 범죄라 무슨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란 말인가요? 자, 가해자, 피해자의 두 사람 지인 관계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5월과 6월 쌍방이 서로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지난 5월 달에 피해자가 남성한테 성범죄 당했다, 강간미수 당했다라고 신고한,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신고한 이력이 있고요.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아니다, 성매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월에 돼서는 남성 자체가 이 피해자를 내가 성매매 저질렀기 때문에 이 피해자도 처벌 좀 해달라, 불법 성매매 업을 했다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고 경찰은 남성이 이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서로를 신고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살해를 당한 상황인데 지금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인 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성범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건 처리 원치 않는다, 안전 조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었고, 하지만 경찰이 이제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조사를 받을 것을 권했고 며칠 뒤에 통역과와 함께 피해자를 조사해서 남성을 피해자로 입건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때도 피해자에게 안전장비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권했습니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달 대전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총 4건의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이제 스마트워치 등의 안전조치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피해자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은 가족에게라도 좀 알렸다면 혼자 두지 않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또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교제에 관련된 사건은 아닙니다만 경찰의 안전조치를 이 피해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번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 개선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그 도주 차량에서 이 여성의 집 주소가 담긴 주민등록 초본
법원 서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서 그 초본을 열람해서 저 차 안에서 말이죠. 그 여성의 집 주소가 담긴 초본을 열람해서 이번 범행을 그 여성의 거주지 쪽에서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올해 봄 한 유도대회 경기장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상대와 치열하게 힘을 겨루며 경기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회까지 출전했던 이 중학생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폭행 방식이 엽기적이어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어제 오늘 뉴스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 피해 학생들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학폭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봤던 그 중학생 1명, 피해자는 무려 7명. 교수님. 네,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 지금 이 학생이 6월 말에 학교 폭력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도 저 사람 저애 당했어요. 나도 당했어요. 나도 당했어요. 이러면서 7명으로 피해자가 는 거예요. 6명은 같은 반이었고 1명만 다른 반이었습니다. 자, 이 가해 학생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학폭 사건과 많이 결이 다른 것이요. 그 잔혹성 때문입니다. 엽기성.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물질 무슨 얘기인지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죠. 하루는 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코가 아프다고 계속 코가 아프대요. 이러면서 아파갖고 애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야채 잘 안 먹고 편식하니까 계속 맨날 젤리만 먹고 이러니 변비가 또 된통 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어보니까 머리 맞고 뭐 몸도 맞고 그리고 자기 백초크 걸어서 기절시켰다고. 그리고 애를 뒤집어서 바지를 벗겨갖고 대걸레로 문을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폭력의 정도가 너무 또 잔혹해서 저도 전해드리면서 좀 안타까운데 피해 학생 진술에 따르면 네임패드로 이제 쿡쿡 찌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형광펜에 테이핑을 감아서 바지 입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또 찌르기도 하고 빗자루로 쑤시고 바지를 벗기고 대걸레 자루로 신체 부위를 찔렀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 엉덩이 부위가 좀 아프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해 학생의 충격적인 행각 때문이었던 겁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로 그 목조림 기술인 백초크를 이용해서 기절시키고요. 그만하라고 했는데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또 바지 벗기고 입과 코에 캔디도 넣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주장에 따르면요. 친구 엉덩이에 사인펜을 꽂고 장난치라고 시키거나 쉬는 시간에 이 마주치면 그냥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너가 왜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요. 왜? 라고 대답하면 이유 없어 라고 때렸다고 합니다. 칠판 앞에 한 피해 학생을 서게 한 후에 병뚜껑을 던지려 해서 피하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찍혀서 또 피가 났는데 그런 걸로 아픈 척하지 말라면서 반대편 머리를 또 때렸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배를 걷어 차이고 꼬집 피고 물을 맞고 때리는 폭행 등이 이뤄졌고 수시로 욕설하고 폭언 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 유도 선수 학생이 저지른 그 행위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너 왜 맞는 것 같아? 한 대 때리고 나서 야, 너 왜 맞는 것 같아? 왜? 그럼 더 때리고 말이죠. 자, 이 가해 학생 학폭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냥 제가 그 무인 편의점에 오자마자 저희 아이를 폭행을 하잖아요. 오자마자 걔가 명치 때리고 막 머리 때리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켜요. 그 핸드폰을 켠 이유가 용돈 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너 돈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영상은 그 아이가 학교 문방구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물건을 다 고른 다음에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저희 아이한테 너 와서 결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들어가서 그 물건을 집어서 결제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가해자가 다시 저희 아이 어깨를 이렇게 퍽 치는 게 있더라고요. 가지가지했네 진짜. 예. 네, 정말 돈까지 뜯어냈는데요. 처음에 보셨던 영상이 한 무인 편의점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 학생의 뺨을 먼저 한 대 치고 이후로도 명치 부분을 툭툭 가격하면서 위협을 하는 듯 합니다. 한 대 칠 것처럼 손을 이렇게 확 치켜들기도 해요, 중간에. 이후에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켜고 확인하는 적에 그 용돈 어플이라고 해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용돈 어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돈도 안 가지고 다니냐, 없는 티 내고 다니지 말라면서 부모를 욕하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문구점입니다. 가해 학생이 음료수와 라면 등 간식을 5,000원어치 고르고 피해 학생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서 문구점에 계산 좀 하러 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문구점에 왔어요. 가해 학생이 본인이 고른 물건을 피해 학생에게 넘겼다가 다시 받아갔는데요. 피해 학생이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친 후 나가려고 할 때 어깨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돈 뜯어내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이것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부터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해줄 이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계급을 좀 나눈 것 같아요. 뭐 왼손, 오른손, 발, 따까리 뭐 등등 이 계급을 부여하면서 친구들입니다. 니는 왼손이고 니는 오른손이고 이런 식으로 계급을 부여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명령을 하고 또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걸 따르고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 이 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거의 다 왔습니다. 존대를 해요? 동급생입니다. 동급생인데도 불구하고 계급을 부여하고 계급에 따라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가해 학생이 자기보다 낮은 피해 학생들한테 등굣길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척만 하고 하니까 그를 또 때렸다고 해요. 정수리를 때렸다고 하고 또 학교까지 가는 또 가까운 길로 다니지 말고 먼 길로 다니라고 강요를 해서 먼 길로 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2층 교실에서 1층 운동장으로 공을 던진 다음에 야 그거 공 가지고 와라고 시켰는데요. 수업 시작종이 울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실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업도 방해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 3월 초부터 3개월 넘게 이 짓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도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했죠. 자, 또 다른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어느 날 그 우리 뒤에 오금 시퍼트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해서 막 애들 본인은 추궁당하는 것 같았나 봐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놀다가 그랬다고 학교에서 좀 심하게 그랬다고. 근데 애가 계속 팔이며 다리며 멍이 들어오고. 아이가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가요? 네, 보복이 무서웠다고. 뭐 같이 노는 친구들이 뭐 좋든 싫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무리에 이제 끼어야만 안 맞을 수 있고 보복 안 당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팔이나 다리에 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왜 멍이 들어오니? 그러면은 뭐 친구랑 부딪혔어요, 놀다가 넘어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모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중에 이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기 TV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 걸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피해자 아이의 멍이 우리 아이의 팔에 난 멍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휴. 네, 그래갖고 집에 가서 추궁을 해서 보니까 뉴스를 보고 뉴스를 보다가요. 식당에서 뉴스를 보다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보복도 무섭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할 것도 싫고 이러니까 얘기를 못 하던 거예요. 지금 뭐 게다가 또 가해 학생은 애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대요. 우리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이라서 학교는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그래도 힘도 센데 이렇게 엄마까지 힘이 있다니까 위축돼가지고 더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제 이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가해 학생 측의 대응에 그런데 실망하고 더 분노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학폭위가 열리고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조치, 뭐 중학교 사실 의무교육이니까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문제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의 글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잘못했으니까 달게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 남자 중학교 다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다 좀 신체 뭐 부위도 좀 찌르고 어릴 적 친구도 바지도 내리고 도망가고 이런 행동 당연히 하는데 이거를 성추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사과문 맞아요? 사과문이라고 한 건데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왜 그걸 받아주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사과를 하는데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결정을 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진심으로 이게 사과하는지 궁금하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을 왜 하는지 사실 모르겠다. 불복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안 되겠다면서 국회에 국민동의를 청원을 했고요. 이 가해 학생, 뭐 중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해 학생 아버지,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사과문을 쓴 그 아버지한테 저희 제작진이 현재 입장이 어떤지 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입장은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통화도 했는데 그 통화를 인용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앞머리에 롤을 말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십니다. 문제는 여기가 집이 아니라 회사라는 건데요. 급기야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여성. 이 모습을 한 남성이 불만스럽게 지켜봅니다. 과연 이 회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오늘은 한 여성에게서 매일 아침 까똑까똑 문자를 받는다는 사연입니다. 네, 오늘 이 사연은 한 고구마 100만 개 정도 먹는 느낌의 그런 사연인데 일단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최근 한 20대 신입 여직원이 이제 정식 채용되면서 자신의 이제 직속 후배로 들어왔어요. 이 직원은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회사를 다니게 된 건데 첫 한 달은 되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출근도 잘하고.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80도 바뀝니다. 어느 아침 7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처음엔 이해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점점 매일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해당 직원은 9시 출근을 앞두고 8시 58분에 사연자에게 저 오늘 늦어요. 라는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까 출퇴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을 잘하면 이해해 줄 수 있죠 뭐. 근데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 회사에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들 뛰어나서 제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신입 직원만 느지막하게 출근을 해서는 앞머리에 롤을 말고 아주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고 브이로그를 찍는다면서 책상 한켠에 카메라를 두고는 업무에 집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황당한 게 사연자가 업무를 맡기러 갈 때마다 자리에 신입 직원이 없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은 무조건 쉰다는 스스로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산책 나가고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자리를 비운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퇴근 시간에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박 변호사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행동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탐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식탐이 아니에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커피가 있는데 이게 캡슐 커피가 상당히 좀 고급적이에요. 이게 복주 중에 최고의 복주인데 이게 묵시적으로 하루에 하나 정도 아침에 딱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이 신입 하루에 3잔을 마십니다. 아침, 점심, 또 퇴근할 때 그 직전까지 캡슐을 해가지고 마시니까 보름이면 커피가 바닥이 납니다. 아니라. 그리고 또 탕비실에 음료수, 과자, 컵라면 몽땅 자기가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인데 왜 너 뭐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나 간식을 못 먹어서 손해예요. 집 가져가서 먹을 거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 탕비실에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교수님.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른 직원들도 막 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직원의 대부분이 좀 중년이셨대요. 그래서 이 사연자한테 네가 가서 좀 타일러라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연자께서 가서 좀 자기 할 일 좀 하고 자기 자리 좀 지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날 카톡 프로필을 바꿨는데요. 프로필에 써 있는 말은 뉘에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뉘에 알겠습니다. 아니야 교수님 그 느낌 아니야. 뉘에 알겠습니다. 아니야 눈을 조금 뉘에 그래요 눈이 그거. 뒤집어 까져가지고 예. 메롱하고 있는 그 예 이거 막 예, 조롱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겨서 한 건데 제발 저리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날이 중요했습니다. 야, 여기서 끝나면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넘기는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전날 밤 신입 직원과 좀 말다툼한 게 걸려서 그래 내가 가면은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와요 상사한테. 네. 급히 연락이 옵니다. 지금 신입 직원 엄마 와 있어 빨리 와. 회사에.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신입 직원 어머니가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사연자 보자마자 막 다짜고짜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박지훈이야? 어디 감히 밤중에 결혼도 안 한 여자애한테 연락해서 괴롭혀? 당신 뭐야? 이렇게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엄마 역에는 박상희 교수, 신입 직원 역엔 김하은 아나운서, 그리고 동네북 사연자 역엔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이 박지훈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한테 사사건건 트집 잡고 회사 간식도 못 먹게 한다는 그 사람? 엄마, 이 사람 맞아. 심지어 카톡 프로필까지 별걸 다 간섭해. 완전 꼰대야, 꼰대. 야, 어머니,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우리 하은이 아빠가 화나가지고 당장 달려온다 그러는 거 내가 말리고 말려서 나 혼자 온 거야. 하은 씨가 좀 말해봐라. 만약 직속으로 들어왔는데 맨날 지각하고 니처럼 일도 안 하고 그럼 니 혼내나 안 혼내나? 니 같은 인간이라면. 왜 혼내요? 저라면 안 혼낼 것 같은데. 그 직원도 사정이 있겠죠. 전 오히려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야, 이 뭐이카노 이거.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한테 다 들어서 벼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지금 내가 사내 괴롭힘으로 싹 다 신고해버리기 전에 다들 조심. 야, 이거 이 가정교육 이 말이 안 통해.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인가이가 이게. 그렇습니다. 왜 빼? 좋은데. 자 아무튼 이어서 해주세요 빨리.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 어떻게 싸울 의지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장이 사연자를 불러서 갔더니 그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딱 1년만 버티겠다고 했다. 그동안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결국 사장과 사연자가 참고 넘어갔는데 신입은 오히려 마치 자기가 이긴 것 마냥 의기양양해졌답니다. 일을 시킬 때마다 싫어요 라면서 거절을 하고 그건 과장님 일 아닌가요? 왜 저한테 미루세요?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료들이 이 신입을 피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저 점심 안 먹을 테니까 퇴근 1시간 일찍 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지만 괜히 해고를 하거나 뭐 예. 이의를 제기했다가 사내 괴롭힘, 부당 해고로 되돌아올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고 사유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뭐 징계 같은 것도 가능한데 이게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이런다고 징계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잘 해결하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교수님도 짧게요. 네, 이거는 뭐 지금 개인 성격의 부모 양육에 그다음 요즘 세대의 어떤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건 부모 양육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분은 엄마 혼자도 아니고 아빠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게 기를 때 아이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무능인데요. 인간관계 안 되죠. 일 업무 못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 미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진 평론가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이런 짧게.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요즘 뭐 친구들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뭔가 이제 그 회사를 통한 개인의 성장이나 팀워크의 이 어떤 성과보다는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요건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나타나는 특징보다는 이 친구의 인성,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대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커다란 중장비 차량이 우회전 차선으로 달려오는데 자 옆에서 빼꼼 튀어나온 차와 쾅! 아이고, 범퍼 부딪히고 나갔네. 맙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쭉 달려서 표지판을 밟아서 넘어뜨리는데요. 옆에 서 있던 차 아슬아슬하게 비켜서 전봇대를 쾅!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왜 이렇게 일이 커지지? 접촉사고 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요. 네. 알고 보니까 중장비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지만 저 흰차 운전자는 앞으로 주변을 정말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곳은 공항인데요.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들고 불났다. 어디론가 황급히 도망칩니다. 뒤쪽 체크인 데스크에서 큰 불이 어이구, 난 어이구. 겁니다. 불이야. 자, 어쩌다가 저기서 불이 난 건지 아주 맹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몸을 피하던 이때 용감하게 나선 남성이 소화기로 싹 불을 끕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남성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혹시 자, 네, 바로 저 남성이 불을 낸 범인이었고요. 아하, 이런.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아도 모자라서 망치로 기물을 부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진압이 됐고 남성도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요.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 만큼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허겁지겁 건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의자며 쓰레기통이며 모조리 바람에 날려서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쌓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유리문이 열려서 와장창 이렇게 깨지기도 합니다. 깨졌어, 문. 자, 한 남성은 날아온 테이블에 턱 맞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맞았어. 겨우 옆으로 이렇게 치웠더니 이번에는 또 입간판들까지 이렇게 차례로 아이고, 저 아저씨, 저. 네. 자, 다른 남성 또 아이를 꼭 안고서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테이블 날아다녀. 자, 코앞으로 다가온 태풍의 영향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라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네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것도 뭐야? 매대 사이로 거대한 악어가 룰루랄라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여긴 왜 왔어, 니가?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런 악어가 무서울 뿐인 사람들은 가게 밖으로 멀리 악어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무서워. 그래서 왜 쫓아내냐는 듯이 악어가 확 입을 벌리고 화를 내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손에 질질질질 이끌려서 인근 늪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쇼핑은 그 늪 근처에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어씨.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